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양찬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춥고 건조한 겨울철 코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인데요. 네. 흔한 편이지만 부비동염을 방치하면 두통 등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비동염과 관련된 정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의 주제 부비동염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축농증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부비동염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축농증으로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축농의 의미가 농이 부비동 내에 고여 있다는 뜻으로 부비동염과 같은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부비동염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 부비동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 부비동염이 생기는 코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코는 비중격에 의해 좌우로 분리되고 비강 외측에는 비갑계라고 하는 판상형의 구조물이 각각 3개씩 앞뒤 방향으로 길게 위치합니다. 코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흡작용과 호각 기능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용도 하고 코 속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코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코의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럼 축농증으로 불리는 부비동염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부비동은 코 주위 머리뼈 속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빈 공간의 역할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들이마시는 공기에 습기를 더해주거나 코 안에서의 압력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비동염이란 의학적으로 부비동 내부를 덮고 있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연공이 막혀서 부비동에서의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분비물이 부비동에서 코로 배출되지 않으면 부비동의 점막이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또한 배출되지 못한 분비물이 고이면서 코막힘이 더 심해지거나 염증이 더 심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비동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이 부비동염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질환도 좀 생길 수가 있나요? 부비동염보다 흔하지는 않지만 부비동에도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양성 종양은 흔히 사막이라고 부르는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반전성 유두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에서 한쪽 부비동에만 종양이 생기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전성 유두종은 10% 정도 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절제를 해야 합니다. 또 악성 종양은 매우 드물지만 CT상 뼈가 파괴되는 소견이 보이면 의심해 볼 수 있고 암의 종류나 병기에 따라 예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한 겨울철에는 부비동염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비동염이 걸리는 원인은 뭘까요? 부비동은 점액을 분비하는데요. 점액은 코 속이나 부비동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이물질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게 도와줍니다. 부비동 점막에 존재하는 섬모라는 작은 털 같은 것에 의해 코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연공이 열린 상태나 섬모의 운동, 점액의 끈적한 정도 등의 이상이 생겨 점액이 정상적인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부비동염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치아 감염이나 급작스러운 기압 변화, 외상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자연공이 막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부비동염은 대부분 비염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비염 없이 부비동염만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 부비동염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코 부비동염을 줄여서 흔히 부비동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비동염의 주된 원인이 바로 비염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외에 또 어떤 질환이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비염 외에도 인두염,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중격 망곡증, 무록, 종양 등도 부비동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면 부비동염에 더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선생님? 네, 계절의 영향도 받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일교차가 커지면서 비염이 심해지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비염은 부비동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비동염 역시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이유 중에 유전적인 요인은 없었는데요. 근데 사실 부비동염이 유전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반적으로 부비동염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비동염이나 물혹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스피린 과민증,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질환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이 체질 환자에게서는 유전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부비동염의 증상이 감기 증상이랑 비슷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부비동염을 정확하게 좀 인지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부비동염은 일반적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급성 부비동염은 주로 감기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서 시작되고 증상이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합니다. 주로 고열과 코막힘, 콧물,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는 후비루, 부비동 주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 부비동에서 끈끈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고 윗니 부위에 치통이나 얼굴에 심한 통증과 국소적인 열감이 생기며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거나 자꾸 재발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고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많고 코막힘, 하얀 콧물이나 누런 고름 같은 콧물, 기침과 함께 이통, 치통 등이 동반됩니다. 간혹 두통이 발생하거나 냄새나 맛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열이 나는 것은 급성 부비동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사실 치료도 어렵고 자주 재발하는 좀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치료가 어렵습니까, 선생님? 예전에는 그랬지만 80년대 중반에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다양한 항생제 요법이 개발되면서 치료 방법이 크게 진보하였습니다. 네. 이제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부비동염이 만성화되면 냄새를 맡기 어려워진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후각신경으로 가는 통로가 염증으로 막혀서 냄새 입자가 후각신경으로 가지 못해서 후각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미각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 환자 10명 중 3명은 9세 미만 아동인데 아동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는 등 합승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분들은 뭐 감기, 비염, 부비동염 증상을 좀 구분해내기 어렵거든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3가지 질환의 증상이 모두 비슷해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으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하며 대개 휴식을 취하면 좋아집니다. 비염의 경우 특정 계절이나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맑은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 이런 3가지 증상이 발생하고 전신 증상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비동염으로 인한 콧물은 아주 누렇거나 녹색을 띠며 냄새가 심합니다. 감기 초기나 비염으로 인한 콧물은 대체로 맑고 물처럼 주르륵 흐른다는 점에서 부비동염으로 인한 콧물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이비인후과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병원에 방문을 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시행이 될까요? 부비동염인 경우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문진 후 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비강 내 누런 콧물, 해부학적 이상 소견, 물혹 등을 확인하고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부비동 내의 염증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받은 후에도 부비동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어떤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드물지만 소화나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 염증이 눈이나 뇌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네.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부비동염 역시 방치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기 치료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대부분의 초기의 부비동염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 합병증으로 오는 만큼 약물 치료를 빨리 하면 할수록 회복은 빨라집니다. 하지만 낫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방치하였을 경우 부비동 점막이 손상되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면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네. 이때는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조기 치료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비동염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는데요. 부비동염은 1차적으로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고름 같은 콧물이 개선되어 색이 엷어지고 점도가 점점 묽어지며 차츰 양도 줄고 코 안의 공기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또는 환자의 통증이 심해서 내과적 치료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등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약물 치료는 급성 부비동염인 경우 시행하는 방법이고 수술 치료는 만성 부비동염인 경우 부비동 입구를 열어주어 농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그 급성 부비동염인 경우 이 약물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일에서 길게는 3에서 4주 정도 시행합니다. 그럼 급성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만성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만성 부비동염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이거나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무록과 동반되는 부비동염의 경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염증이 있는 부비동에 막힌 자연공을 열어주거나 인위적으로 확장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부비동 분비물의 배출을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윗입술을 들고 입안으로 절개해서 삼각동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약 10년 전부터는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돼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합니다. 모든 수술적 조작이 콧구멍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비동 치료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현재의 몸 상태에 따른 치료를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혹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면 코를 성형한 경우 부비동염 수술 받을 수가 있나요? 코 성형 수술은 겉에 코를 수술한 것이고 부비동염은 코 안쪽이므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해 코 안으로 수술을 하는데 내시경으로 병변 제거가 부족할 경우 입 안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지혈에 문제가 있어 아스피린을 일주일 정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수술 후에 회복 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염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른데 수술 후 2에서 3일 정도 지혈솜으로 코 안을 막고 있는데 이때는 안전가려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혈솜 제거 후에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보조 치료법 중에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할 때 좀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세요. 네, 보통 코세척, 다른 말로 비강세척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통 수돗물 같은 일반적인 물을 쓰시는 게 아니라 좀 적절한 소금기가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생리식염수라든지 세척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보통 2에서 4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차갑게 하신다든지 너무 세게 하시면 중이염이라든지 불편함을 야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하시는 것이 미지근하게 하시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치료 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없나요, 선생님? 무록에 있는 경우나 비염이 심한 경우, 오래되고 심한 부비동염, 흡연자의 경우 재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수술을 할 경우 재발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끝이 아니라 적절한 약물 치료와 비강 세척 등의 관리를 계속해 주는 것이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비동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부비동염에 걸리면 입냄새가 난다? 코 질환인데 입냄새가 날까요, 선생님? 올까요, 있을까요? 답은 O입니다. 부비동염일 경우 코막힘으로 구강호흡으로 구강이 건조해지고 침이 마르면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또는 구강 내 세균이 번식이 활발해져서 입냄새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에서 목 뒤로 누런 가래가 넘어가게 되므로 구강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입냄새와 연관이 있군요. 자, 두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볼까요? 부비동염 수술을 하면 후각을 잃을 수가 있다? 수술하는데 후각을 잃으면 좀
수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올까요, X일까요, 선생님? 답은 X입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코는 아주 복잡하고 좁은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와 안구 등 중요 신체 기관과 밀접해 있습니다. 부비동염 수술은 이러한 코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 코 뒤에 위치한 공간인 부비동에서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간혹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시경의 시야가 좁고 코의 구조가 복잡해 수술 중 다른 신체 부위를 잘못 건드려 과도한 출혈이 일어나거나 안구와 그 주변에 손상을 일으켜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후각 저하, 뇌척수의 비로와 같은 현상이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코의 구조를 보기 어려웠던 문제나 막힌 부비동을 열어줌으로써 발생하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나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비동염에 관한 오해와 진실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부비동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식염수 등을 이용해 코를 세척하게 되면 이를 통해 코 속의 이물들이 제거되고 코 안의 점막이 축축하게 유지돼서 부비동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코 속을 자극하거나 부비동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된 공기나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강한 향이나 화학약품, 먼지, 담배 연기 등 같은 외부 자극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하시거나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알레르기나 감기로 인해 비강이 부으면 부비동염에 걸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한번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비동염은 약물이나 수술을 통한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도 잊지 마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양찬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